일본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초집중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지 않는다면 일본은 정말 큰일 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베와 개인적으로 친하고 일본에게는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면 모든 상황이 급반전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특유의 악담 주문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치매이다는 아주 가벼운 정도이고 새로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해리스에게까지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일본의 운명이 걸려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악담 주문 기사를 알아봤습니다. 사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모든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워낙 세계에 끼친 영향이 급변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러시아는 트럼프가 재선되기를 바라는 등 국가마다 엄청난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일본은 그동안 트럼프의 친일 행보 때문에 아베가 중간 보스 역할을 자랑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챙긴 혜택이 너무 큽니다. 그 혜택이 트럼프의 재선으로 계속 이어갈 것인지가 달려있는 대선입니다. 일본으로서는 반드시 트럼프가 재선되어야 하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지지도가 높은 바이든에 대한 견제 기사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을 떨어뜨리기 위한 선거 운동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요. 결국 추궁당한 바이든의 치매라는 기사는 현재는 바이든이 지지도가 좀 높지만 결국 트럼프가 당선될 것은 확실하다면서 그 이유로 바이든의 치매를 꼽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치매기가 있어서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는데 어떻게 고독한 최후의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까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미국 대통령들은 이라크 전쟁과 테러와의 전쟁에서 혼자서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는 고독한 싸움을 해왔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지를 미국 국민들은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치매 바이든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미국 국민들은 잘 생각해야 한다는 식의 협박성 기사입니다. 바이든의 불편한 진실편은 바이든은 현재 77세인데 4년 임기를 마치면 80이 넘는다고 하면서 트럼프가 74세이지만 이 3살의 차이는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연설 원고도 제대로 못 읽는 바람에 파킨슨 병이 아닌지 의심을 받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고 건강한 트럼프와 토론을 하다 보면 바이든의 수준이 드러날 것이고 미국의 대통령에 걸맞는 자질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끊임없이 바이든을 향한 패배를 위한 중얼중얼 주문은 끝이 없습니다. 일본이 왜 이러는지 일본의 솔직한 심정을 드러낸 특집 기사가 있습니다. 현재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의 지지도가 높아서 승리를 점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일본의 국제투자 분석가인 오오하라 히로시는 민주당의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중국은 되살아나고 일본은 반일 민주당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역대로 미국 민주당 정권은 반일 정권이었다 라면서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오하라는 미국 민주당 정권의 반일은 역사적 전통이다 라면서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이 1998년 일본을 들리지 않고 9일간 중국에 체류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이 일은 일본으로서는 아주 치욕적인 일본 패싱 사건으로 기억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또 오오하라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 군인을 강제 수용소에 보낸 것도 민주당의 루즈벨트 대통령이고 일본인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시킨 것도 민주당의 트루먼 대통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수용소로 보내진 일본인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한 것은 19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1992년 부시 대통령이 했는데 둘 다 공화당인 것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미국의 고용 상황과 경기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처음에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고 봤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 상황과 경기가 악화되면서 혹시나 바이든이 승리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의 민주당 정권이 친중국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라는 비판은 일본뿐 아니라 트럼프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하원까지 중국에 대한 공격과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틀린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일본은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파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에서 내가 재선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중국 것이 될 것이고 그 경우 미국인들은 중국어를 습득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자극적인 표현인데 지금 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반감을 생각하면 효과적인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은 중국에 나약하지만 자신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과 경제 도발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강경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는 바이든은 치매이며 오바마 정권처럼 중국을 추켜 올려줄 것이다 라면서 공격적인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지목한 여성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트위터의 짧은 영상과 함께 느림보 조와 사이비 해리스는 퍼펙트한 짝꿍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이런 해리스에 대해서도 일본은 30년 전의 연애 때문에 발목을 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악담을 했고, 해리스가 잘못된 사법 제도를 악용한 검사 출신이다 라고 기사화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뜻대로 트럼프가 재선될 것인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궁금합니다. 한국도 트럼프냐 바이든이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바뀔 정도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워낙 좌충우돌로 뒤집어 놓은 세계 질서가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선거 이후에 자신이 좋아하는 김정은을 꼭 만나겠다 라며 러브콜을 보내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이 좋을까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중국의 4차 산업 굴기에 강한 경계심을 보이며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중 대표적인 부분이 이 5G 통신장비 사업에서 화웨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영국이나 한국, 캐나다, 일본 등의 우방 국가들에게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라는 강도 높은 압박을 넣고 있는 중이죠.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의 통신장비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방국에 대한 자금 지원에 나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화웨이 장비 대신 삼성전자라는 이 네임을 직접 거론하면서 해당 장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로이터 통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브라질 주재 체프먼 미국 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화웨이는 여전히 믿을 만한 통신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대신에 한국의 삼성전자, 유럽의 에릭슨, 노키아가 대안이 될 수 있고, 이들 기업들은 정보와 데이터 흐름, 이 지적 재산권을 이양하는 훌륭한 5G 기술을 제공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화웨이 장비 외에 삼성, 에릭슨, 노키아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 미국이 국제개발금융공사 IDFC를 통해서 금융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약속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화웨이는 브라질 내에서 가장 입지가 큰 통신 장비 기업인데요. 이미 화웨이의 5G 기술을 테스트하고 화웨이 장비를 활용한 백본망의 상당 부분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브라질의 통신 기업들은 이러한 브라질 정부의 중국 배제 움직임에 반기를 들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적인 부분이겠죠. 화웨이가 만약 시장에서 퇴출이 된다면 이 5G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삼성, 에릭슨, 노키아 등 다른 회사 장비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 통신 장비의 가격 자체도 화웨이 장비보다 비싸고, 또한 기존에 화웨이의 장비로 구축되었던 통신망을 다시 해당 기업들의 제품으로 교체해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무리가 되고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목소리가 크자 결국 미국은 이 보조금, 금융 지원까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화웨이의 장비를 견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기업들이 이 중국 화웨이가 주도하고 있는 이 5G 표준 제정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었는데요. 물론 화웨이와의 거래는 여전히 제한을 시키고 있지만 이 5G 표준을 설립하기 위한 과정에서만큼은 미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화웨이가 이 5G 관련 기술 특허 개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 좀 탐탁치는 않지만 어쨌든 이 통신 장비에서만큼은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오히려 화웨이를 배제한다는 것은 미국 기업들의 궁극적인 기술 개발 측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 5G 표준이 무엇이냐? 이 기존의 LTE, 이 4G 통신 시장의 경우에는 미국, 유럽의 기술 회사들이 이 표준 제정을 주도해 오고 있었지만 이 5G 시장에서는 아직 어느 국가 기업이 전면에 설지 물음표인 상황이에요. 어쨌든 5G 기술 생태계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표준 제정을 주도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 시사하는 의미가 크고 여기에 중국이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기준마저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결국 5G는 추후 4차 산업의 핵심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이를 두고 피 터지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추후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 빅데이터 등의
삼성의 핵심적인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이 5G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5G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화웨이가 이 5G 표준 제정 과정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특허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주도를 한다면 이 특허를 활용해서 추후 미국을 상대로 화웨이가 사용할 수 있는 보복 카드가 또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4차 산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우선 우리나라는 명백히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시작이 늦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특히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2018년에 경영 복귀 이후 첫 해외 출장 일정으로 잡은 것도 유럽의 인공지능 관련 분야 석학들을 만나서 의견을 교환한 것이었고, 이후 작년부터 이 인공지능 AI와 5G 이 4차 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에 18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삼성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은 바 있었습니다. 24일 삼성전자는 이 인공지능 최고 석학으로 꼽히는 세바스찬 승현준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를 이 삼성 리서치 사장에 내정을 했습니다. 승 신임 소장은 한국을 포함해서 13개 국가에 있는 글로벌 R&D 센터, AI 센터를 총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5월 뉴 삼성 비전을 발표하면서 외부의 인재들을 국적, 나이, 성별, 학벌 등을 불문하고 영입할 것을 천명했는데 이후 이뤄진 첫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승 신임 소장은 올해 초 CES 2020 미국 가전 전시회에서 화제의 인물로 손꼽혔는데요. 그가 만든 인공지능 로봇 볼리가 큰 이슈를 모았습니다. 로봇 볼리는 이 테니스공 형태를 가진 인공지능 로봇인데요. 이 공 모양으로 굴러다니면서 실내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외출을 했을 때 집에 혼자 남겨지는 아이들이나 이 반려동물들의 문제가 없는지 좀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활동을 스스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아침 기상 시간에 TV를 켜서 사용자가 날씨나 오늘의 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집안, 실내가 지저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로봇 청소기를 자체적인 판단으로 호출해서 청소를 지시하기도 하는 등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주변의 환경을 판단하고 스스로 학습된 행동을 하면서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컨셉입니다. 이어서 애플 출신의 이 김노권 딥X 대표 역시 영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 김 대표는 브로드컴, IBM, 애플 등을 거친 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플에서 이 아이폰 X용 A11 바이오닉 AP 설계를 주도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그가 대표로 있었던 이 딥X라는 기업은 신경망 처리 장치 NPU를 개발하는 국내 스타트업 업체입니다. 2019년 국내 최초로 엣지용 NPU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바 있었고요. 이 NPU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력 있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NPU는 AI 산업의 핫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딥러닝, 즉 연산에 최적화된 이 비메모리형 반도체 처리 장치로서 좀 기존의 CPU와 비교해서 50배 이상의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쉽게 NPU의 컨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의 신경계가 하는 기능, 즉 몸 말단에서 오는 이 감각, 자극을 받아들여서 뇌로 전달하고 뇌에서 적절한 판단을 통해서 반응 신호를 이렇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즉 뇌는 이렇게 자극을 받아들이고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명령을 내리고 또 학습을 할 수 있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NPU는 이 전반적인 컨셉이나 설계 구조가 이 뇌의 역할과 좀 유사하게끔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시다발적인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고, 이 축적된 데이터를 이렇게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해서 최적의 결과값을 도출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딥러닝, 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에 가장 적합한 프로세서가 NPU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세계적 권위자들의 영입을 통해서 이 삼성전자는 특히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이 언급드린 인공지능 신경망 처리 장치 NPU의 설계와 좀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10배 이상의 관련 인력을 충원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고, 지금 삼성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 칩,
이 엑시노스와 좀 NPU를 연계시켜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는 좀 포석도 이렇게 업계에서는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미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좀 2030년 안에 1위를 하겠다는 비전을 세운 것이 삼성전자이고, 좀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TSMC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죠. 뭐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